어쩔 수 없이 이혼할 때는 심플하게 하라. 어떤 중년 여성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한 남편과 난데없이 이혼을 했는데 도무지 화가 나서 삭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요즘 황혼 부부들의 실상인 것 같아서 내가 잠시 소개할까 한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정년퇴임을 한 후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딸이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 얼마 되지 않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밖에 나가면 돈 쓸 일만 있다고 종일 집에만 있었다. 부인으로서는 하루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도 짜증이 나는 일이어서 어느 날부터 밖으로 나가라고 내쫓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부인은 빠듯한 살림 때문에 남편에게 매일 용돈으로 1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 남편은 이 돈으로 어떤 과부가 하는 술집에 거의 매일 들러 술을 마셨다고 한다. 술집 여자는 중학교 교감까지 한 남자가 그 흔해 빠진 신용카드 한 장 없이 지갑에 매일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급기야 부인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아니 평생 자식 새끼와 마누라를 먹여 살렸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너무하시네. 남편과 술집 여자는 조강지처를 안주 삼아 매일 흉을 보는 재미에 빠졌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술집 여자는 남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평생 자신이 먹여 살릴 테니 이혼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못해 남편은 술집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은 부정을 저지른 남편과 결국 이혼까지 했지만 후회가 막심했다. 물론 남편의 연금도 2조각이 났다. 자신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괜히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사연이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물론 남편의 잘못이 더 크지만 부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대개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 단절이다. 소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마음마저 멀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른다. 이 부부의 문제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의지할 곳은 오직 부인뿐인데 정년퇴임을 한 후 부인과 자식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대하는 것에 불만이 컸을 것이다. 더구나 교감까지 지낸 남편에게 매일 10,000원씩 용돈을 준 것도 부인의 큰 잘못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을 주고 그 용처에 대해 묻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말년에는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자신의 삶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아마 그로 인해 술집 여자에게 많이 끌렸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는데 서로가 화를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대개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럴 때는 한쪽에서 양보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 얼굴만 마주쳐도 상충작용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나고 급기야 꼴도 보기 싫어진다. 이때는 배우자가 알랭드롱이나 절세미인 양귀비라도 소용없고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다 소용없다. 어떤 때는 과거의 집안 내력까지 들먹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혼수까지 이야기하는 등 캐캐 묵은 오래전의 일까지 꺼내놓고 다툰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도 그에 대한 논리가 합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 쪽에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헤어질 수가 있다. 상대방을 갑갑하게 하고서 헤어지면 자신의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심플하게 헤어져야만 서로의 일도 잘 풀린다. 모든 불화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빨리 찾아내야 하고 상대방에게 있으면 찾아내어 바르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상호간에 생긴 불화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소해야 다시 합치든 이혼하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소홀히 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육신에도 큰 병이 생긴다. 아프다고 무조건 아스피린만 먹으면 되겠는가?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는 병이 있고 없는 병이 있다.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는 다른 병이 생기듯이 불화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만 상대방 탓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를 한 뒤에 헤어져야 한다. 억지로 갈라서게 되면 이들 부부처럼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된다.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항상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다시 합칠 기회가 생긴다. 이혼의 1차적인 조건은 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물러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끝까지 자신이 잘났다고 우기면 불화의 골만 더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재혼도 어렵다. 부부 사이에도 요구와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과거 한국 남편들은 매우 가부장적이어서 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라서 옛날처럼 부인을 대하다가는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럼 부부간의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누가 돈을 벌든지 집안일에 대해서는 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사실 부부의 생활은 요구와 거절의 연속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부인이 집에만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퇴근 후에 우리 회식할까? 남편은 퇴근 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부인의 요구에 망설였다. 나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정말 무슨 술자리 약속을 그리 자주 해. 잘못은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은 부인에게 있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 이것은 부부간에 예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부부간에 요구와 거절을 할 때도 겸손과 미덕이 필요하다. 남편이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는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또한 부인은 미안하긴요. 왜 미안해요? 하면 된다. 이런 부부는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툴 일이 거의 없다.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에도 내가 못해주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신 왜 그래?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좀 벌어줘봐. 라고 말하면 일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더 큰 일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대화는 물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많이 배운 부부들이 더 그렇다. 이들은 서로가 잘나다 보니 고집이 세고 자격지심이 강해서 양보는커녕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 매일 대화도 없이 남같이 산다. 이들은 자주 싸우는 부부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말이 안 통하면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을 바깥으로 다 쏟아내 버리게 되는데, 친구나 혹은 다른 여성을 몰래 만나서 갑갑한 마음을 토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밤낮으로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 친구와 바람나게 된다. 심지어 여성을 만나게 되면 진짜 바람날 수도 있다.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람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남녀가 만나는 것만이 바람이 아니라 친구들과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것도 바람이다. 이것을 친구 바람이라고 한다. 퇴근해서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 하루 3시간이라면 한쪽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70%가 넘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부부가 날마다 퇴근 후의 시간 중 30%를 할애해서 함께 보내면 절대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쪽이 자꾸 바깥으로 도는 집안은 냉기가 흐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남자와 여자가 밖에다 기운을 모조리 쏟아버리니까 집안에서는 내놓을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안의 기운이 다 식어버리게 된다. 이때부터는 부부에게 각종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대화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집안에는 늘 좋은 기운과 에너지가 흐르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에너지도 끊기고 집안에 나쁜 기운이 흐르게 된다. 좋은 기운이 넘쳐야 할 집안이 적막강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냉기만 흐르고 나쁜 기운으로 차있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어진다. 이로 인해 몸에 병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집안에 자주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냉기가 흐르고 그때부터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부부는 하나의 인격체다. 인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부부 금실이 좋은 집안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흐르고 에너지가 넘쳐서 온기가 가득하다.
그런 가정에는 병도 생기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지만 부부가 사이가 나쁘면 인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연놈 소리만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게 된다. 이쯤 되면 오돈복도 도로 가버린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은 물론 금실이 좋아야 한다. 뱃속의 태아도 소중한 생명이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다. 선생님, 얼마 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랑의 결실로 잉태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유산을 시켰다는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팠다. 아이를 유산시킨 것은 어쩌면 그들 부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보통 4-5명의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옛말에 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명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자식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니 정말 문제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유치원부터 초중고와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로 약 3억의 돈이 든다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에 거의 미쳐 있다. 물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전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욕심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남들보다 잘 키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 지나친 이기심이 아닐까?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왔으면 자기를 닮은 후손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더구나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 열악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렇다고 나는 인구 절벽을 만든 이 사회와 국가가 문제이지 우리 젊은이들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를 찾아온 부부처럼 뱃속에 아이를 낙태시켜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옛날에는 뱃속에 든 아이를 지우기 위해 양잿물을 먹거나 심지어 돌이나 몽둥이로 배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 병원에서 쉽게 아이를 지운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기 전에 임신을 조심해야 하는데 조절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너무 쉽게 아이를 지우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짐승도 제 새끼는 보살피고 아낀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태아를 함부로 지우는 행위는 큰 죄이다. 대자연이 부모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는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보를 자식을 통해 지우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가지는 걸 두고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조건이 안 좋아서 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며 이기심이다. 자식을 낳는 것을 두고 계산과 이익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을 거부하는 올곧지 못한 행위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아이를 지어야 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일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영혼이 태아에게 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100일이 지난 다음에는 영혼이 점지되어 있으므로 낙태는 살생으로서 큰 죄를 짓는 일이다. 100일이 지나서 머리와 손과 발 등 육신이 생성되면 그때부터 다른 차원에서 온 영혼이 점점 강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차원에서 머물면서 육신으로 다가오면 영혼이 갑자기 올곧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본래 머물고 있었던 차원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곳을 구천세계라고 하고 그런 아이를 구천동자 혹은 복중동자라고 부른다. 인간 세계에 거의 다 왔지만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는 구천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부부가 아이를 지우고 난 뒤 꿈속의 아이가 자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영혼이 점지된 육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는 꿈속에서라도 엄마, 엄마 하고 같이 살 거야 하고 날마다 찾아오게 된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면 꿈속까지 찾아올까. 그러니까 100일 이후의 낙태는 정말 금물이다. 이처럼 세상은 차원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육신을 떠나보낸 아이의 영혼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다시 현실세계로 올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은 늘 차원세계와 교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빙의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울 때는 신중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다가 홍역으로 죽게 되면 영혼은 다른 차원 세계로 못 가고 구천에서 떠도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죽은 여자아이는 홍진설녀라고 하고 남자아이는 홍진동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러한 차원 세계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빙의를 잘 다스려서 미안하구나 라고 사과하고 참여한 뒤 그 아이가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야, 이 엄마가 너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너에게 그 공덕을 돌릴 테니 억울해하지 말아라. 엄마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이를 달래고 사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아이가 말썽을 피우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차원세계로 돌아간다. 자기밖에 모르고 단순한 것이 바로 영혼이다.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시달림을 받지 않는다. 기독교 목사도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스님도 부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달래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목사든 스님이든 도인이든 무속인이든 모든 종교인은 항상 영혼을 접하고 있다. 우리가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들에게 청해 영혼을 달래는 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하면 그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영혼의 안식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그들은 영혼을 올바르게 천도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진정한 천도는 하나님과 신과 부처님에게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느끼고 참회하고 깨우쳐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억울한 죽음들과의 합의인 것이다. 영혼들은 각자의 억울함이 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풀어주어야만 깨끗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정리해서 다시는 가족들이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태아일지라도 함부로 지으는 일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부부는 무엇이든 함께 의논하라. 부부는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행복한 부부가 많아야만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니 매우 심각하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학자들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로 첫 번째 경제적 문제, 두 번째 상대방의 외도, 세 번째 성경 문제, 네 번째 자녀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단 부부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강의의 요지는 이 문제를 제쳐두고 도대체 부부란 무엇인가이다. 부부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해야만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조롭게 풀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부부는 500생을 거쳐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인연이라고 한다. 한 생은 사람이 나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세월을 말한다. 한 쌍의 부부가 맺어지는 데는 무려 500생의 세월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실로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그런데 어떤가? 이토록 소중한 인연인데 어떤 부부는 아침에 눈만 뜨면 밥상을 앞에다 두고 서로 싸운다. 이런 부부들을 두고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른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뜨끔한 부부들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들 부부는 왜 눈만 뜨면 싸우는 것일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학자들은 4가지 문제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짚어보면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요즘은 나이가 30살 정도가 되어야 결혼하는 추세지만 옛날에는 조혼이 많았다. 더구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처럼 첫눈에 반하면 단번에 사랑이 싹 트지만 요즘은 학벌과 직업, 얼굴, 심지어 부모의 재산이나 학력까지 따지는 추세니 능력이 없는 남자들은 장가도 못 간다. 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설렘이 전혀 없는 결혼을 한다니 참 불행하다. 물질 사회이다 보니 대개 이혼의 일차적인 원인은 경제적 문제이다. 남편이 몰래 외도를 하거나 천방지축으로 살아도 그저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인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 사랑보다도 돈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말 큰 문제다. 또한 재산이 많으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고 한다. 없어도 싸우고 있어도 싸우는 게 바로 돈이다. 남편이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딴 여자에게 한눈을 팔게 되고 부인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쓸데없이 돈을 쓰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물론 어떤 쫀쫀한 남편은 심지어 콩나물 개수까지 샌다고 한다. 이런 부부는 하루하루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 돈 없는 부부는 말할 것도 없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부인이 매일 징징대면 속수무책이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 돈이 정말 요물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지간에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 부부가 싸울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외도를 하는 건 서로 간의 대화 단절이 가장 큰 이유이다. 더 이상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대상을 찾아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면 안 된다. 말로 하든 몸으로 하든 부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만 신뢰가 쌓인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살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다. 대화를 자주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사랑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화가 없으면 자연히 믿음이 깨지고 결국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즘 시중은행도 담보보다는 신용을 더 따지듯이 부부지간에 신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신용 없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아내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인에게 물어보고서 부인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부인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게 되면 100% 망한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결정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부인의 반대로 인해서 기운이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고 초를 쳤다고 한다. 대개 음식에 초를 치면 맛이 이상하다. 말 한마디도 큰 에너지가 있다. 어떨 때는 부인의 격려가 모든 기운을 바꾸게 한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에게 이 얘기했다가 오히려 초치는 말을 하면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 이래는 기운이 흐른다. 그러니까 되도록 자신이 결정한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 그리고 부인이 아닌 사람과 의논할 때는 모자라는 것을 의논하고 그때 상대방이 조언해 주는 것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자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일이다. 부부의 경우 서로 논하기 전에 혼자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기에는 미흡해서 의논해야 한다면 끝까지 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인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다. 사업을 벌이기 전 부인과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의논해봐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평생 함께 살아온 부인의 직감이 더 맞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는가?
그런데 부인이 사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100% 실패하게 되고 부인으로부터 그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나중에는 부부지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과 의논을 했다면 반드시 부인의 뜻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만 100%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이 잃은 남편이 부인에게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 평소 부인에게 신용이 잃은 남편들이 다시 신용을 얻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나를 많이 찾아온다. 그런데 요즘 부인들은 생판 모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도 한 번 신용을 잃은 남편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인들은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인데 하면서 잘 참고 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던가.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극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용을 잃은 원인은 사람에게 따라 각자 다를 것이다. 물론 외도를 하거나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날렸다거나 몰래 주식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등 치명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대개 부인들은 용서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불화의 원인은 뭐니 해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다. 부부지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이 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의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인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남편들이 부인에게 신용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정은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부간의 신뢰는 가정의 행복과 바로 직결된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다. 이때는 여건상 부부지간에도 충분한 의논이 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월급쟁이 부부와 사업가 부부의 생활은 아무래도 다르다. 상대적으로 월급쟁이는 생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지만 많은 수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사업과 장사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도 있지만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30여 년 동안 직장을 다녔던 한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고민 끝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별탈 없이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회사를 떠나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의 나이는 겨우 50대 중반에 불과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회사가 그에게 더 이상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회사를 퇴직하기 전부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 선생님,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잘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 다만 그의 눈빛을 보자 자신감에 차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직장에서 IT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는 그 일을 퇴직 후에도 계속하고 싶어 했다. 부인과는 의논했나요?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아직 집사람과는 의논하지 않았고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찬성을 하던가요? 반대를 하던가요? 어려운 때인데 사업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부인이고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부인인데 어째서 남과 의논을 했나요? 제 생각에는 부인과 의논해서 찬성하면 하시고 만약 부인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는 나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몇 달이 지난 후 부인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퇴직 후 차린 회사가 꽤 잘 됐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퇴직 후에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부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부인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30%와 부인의 적극적인 지지 40%가 합쳐지고 대자연의 에너지 30%가 더해져 100%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부인의 지지를 받아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대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남편들은 부인과 먼저 의논하지 않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 의논한다. 남편이 그들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이 만약 경기가 좋지 않으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감행했다면 무조건 그 사업은 100% 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도 전에 불안 심리로 인해 이미 외부로부터 열정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인 것이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부인과 의논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부인이 뜻밖에도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 확률은 몇 프로일까? 100%이다. 왜 그럴까? 부인의 에너지가 바로 그 사업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인이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감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망할 확률은 100%이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혹자는 무슨 개변인가 하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힘을 빌리려고 하는 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 먼저 의논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분명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의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무조건 승복하고 허락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신과 의논해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시간을 내서 해준 말을 소중하게 경청해야 한다.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고 의논해준 사람의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말은 곧 에너지다. 내가 누군가와 상의를 했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함이다. 의논해놓고 나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방법이다. 이 같은 대자연의 법칙은 평생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어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는 삶의 진리이자 대자연의 법칙이므로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간과하면 당신에게 성공이란 없다. 부부 사이에도 시간을 내어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이 신용을 잃은 남편이 신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또한 대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부가 자주 대화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부자가 될 것이다.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일각에서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때로는 좋다. 불경인 법화경에서도 장자가 세 자식들이 놀이에 빠져서 불난 집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빨리 구하기 위해 방편을 썼던 적이 있다. 거짓말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면 방편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남편이 자기가 한 일을 바르게 말하면 부인이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슬쩍 바꿔 말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런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환경에 있고 일부러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거짓말을 했다고 상대방을 몰아치는 건 너무 모진 처사이다. 때로는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읽고 거짓말을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부부들은 어떤가?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싸움부터 한다. 그러나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심인지 눈빛만 봐도 알아서 큰 거짓말이 아니라면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슬쩍 눈 감아준다. 사실 남편이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거짓말을 할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속아주는 것도 때로는 부부간의 화목에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하면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끔씩 사전에 봉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럼에도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부인도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거짓말을 듣고 다짜고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면 그 순간 더 큰일이 일어난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거짓말을 일삼던 남편이 돌아온다. 그러지 못하고 다짜고짜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면 나중에는 완전 범죄를 위해 더 치밀한 거짓말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부 사이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쁜 환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 말을 다 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때는 상황을 직시하고 빨리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이 도가 넘치면 하루빨리 부부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 그래도 화합이 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좋다. 부부가 몸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다. 그런 관계로 허송세월한다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후회만 남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것도 서로에게 나쁘지 않다. 서로 맞출 수 없다면 상대방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다. 만약 부부 중에 한쪽에서도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라고 한다면 그래, 정 그렇다면 따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일시적인 별거도 한 방법이다. 물론 별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길어지면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이라는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몇 달만이라도 따로 살면서 서로 노력해보고 누구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본 후에 헤어지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대부분은 다시 합치게 된다. 하지만 별거 기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한다. 대책 없이 허송세월만 한다면 결국 둘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이상하게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면 된똥을 만난다. 별거 중에도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설령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재혼을 해도 또 실패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대자연의 법칙은 어김이 없다.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된다면 의논할 것을 먼저 만들어서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라. 그래도 계속 부딪히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살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생각해야 하고 상대방의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 함께 살면 큰일이 생긴다는데 굳이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혼할 때도 원수처럼 헤어지면 안 되고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줘야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내 생각과 고집만으로 상대방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도 철저하게 묶인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부부가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면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하지만 부부가 마음이 꽉 막혀 있으면 하나를 주어도 아깝다.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을 봐서라도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자식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가 매일 다투면 자식의 앞길도 풀리지 않거니와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다. 부모가 웃으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 자식들의 인생도 잘 풀린다. 반대로 자식의 삶이 고달프면 부모의 삶도 힘들 수밖에 없다. 부부와 달리 부모 자식 간에는 끊어질 수 없는 고리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라. 심지어 법당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환한 얼굴로 남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울상을 짓거나 찡그린 얼굴로 기도하면 남편과 자식이 얼굴을 찡그리며 힘들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모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식들이 안 풀리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식들도 잘 되고 거꾸로 자식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부모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다.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고말리다. 내 마음을 잘 정리해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이 사회가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인류가 남긴 잘못된 유산들의 부작용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훌륭한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지만 한편으론 많은 모순과 부작용도 함께 낳았다. 인류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인류는 이제부터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일까? 정답은 없다. 다만 자식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나중에 자식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부부가 지은 업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고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또한 부부는 모자라는 것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인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인이 채워주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과 성격이 다른 집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준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살면서 함께 맞춰가는 것이 부부이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개성이 강하고 뚜렷해서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화를 내며 사내만해한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귀담아 들어줘야 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화를 내거나 난리치기 일수다. 이게 무슨 부부인가? 남편이 바깥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프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반대로 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걸 부부 상호 책임이라고 한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서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부부에게는 행복은커녕 복도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재물도 따르지 않는다. 부부가 합일이 되지 않는데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하찮은 일도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럼 부부란 어떤 의미일까?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존재요, 평생 살을 섞고 사는 귀한 존재이다. 이런 둘 사이에 서로 감추는 것이 있다면 함께 살 이유가 없고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부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둘 사이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건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즉각 내놓는다. 이것은 당장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서로가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린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대화 중에도 정신을 딴 곳에 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속이에 경읽기가 된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귀는 열려 있으나 이미 생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는가? 말은 소통의 한 과정이다. 서로의 말뜻을 알아들으면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잃는다. 이것이 바로 부부이다. 그래서 가끔 옛날 어른들은 싸우면서도 나는 저 양반의 눈빛만 봐도 무얼 생각하는지 다 알아 라고 했다. 싸우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부부는 매일 싸워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은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부부가 많다.
왜 그럴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부에게는 답이 안 나온다. 소위 무늬만 부부지 이혼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부부는 서로에게 말할 자격이 있고 당연히 들을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강요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려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애초부터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봤자 화만 낼 것이 뻔하다. 왜 그럴까? 상대방의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부인이 남편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떠한 답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부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남편의 기분을 전환시켜야 한다. 무조건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부부간에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다 털어놓고 의논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불교 최고의 대승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과 상수 제자인 수보리가 나누는 대화로 되어 있다. 부처님이 제자인 수보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수보리야,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묻고 수보리는 부처님,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걸 두고 불교에서는 어의운화하식 답변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제자에게 질문하거나 대답할 때 항상 상대를 존중했다. 이 대화법을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는 상호 평등의 법칙이 숨어 있다. 남편 혹은 부인과 뭔가를 의논할 때 여보,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또한 아들이나 딸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들아,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한다면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동서고금을 통해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얘기다. 그러나 원수와 사랑은 합쳐질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서로 융합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양변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불교의 근본 정신인 중도 사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미움과 사랑을 다 초월하여 원수를 대하라는 진리의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중도를 중득한 붓다의 경지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와 불교의 중도 사상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기독교의 허황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가?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는커녕 오직 강요만 하고 있다. 심지어 원수를 중호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모순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원수를 사랑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살인자, 강도, 사기꾼, 도둑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데 하필이면 성경은 사랑을 원수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교묘하게 사랑을 종교적으로 이용하여 모두를 현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강요하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론 깊고 오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설교다. 만약 누군가가 자식을 빼앗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세월호 침몰로 인해 400여 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때 학부모들은 원인을 제공한 선장과 이 나라 정부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녔을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목 터져라 설교하고 있다. 듣고 보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린가?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알면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는다. 오늘 내 강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먼저 원수의 바른 정의를 알고 난 뒤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 누군가에게 힘들게 번 돈을 사기친 사람,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 누군가에게 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수로 본다. 이것은 단지 원수의 껍데기만을 보고 정의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무조건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한갓 범죄자일 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런 설교는 책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먼저 원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인데 왜 함부로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피해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건 허무맹랑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원수는 전생에 빚진 인연의 고리로 인해서 현생에 만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현생의 원수가 아니라 전생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현생에 만나서 사랑해야만 전생의 업을 지울 수 있다. 그럼 전생의 원수는 누구일까?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이나 형제, 친구들이다. 그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서로 갚기 위해 현생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원수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항상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며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다. 저놈의 영감, 저놈의 원수덩어리 빨리 안 죽나. 심지어 자식이 애를 먹일 때 하는 말이 있다. 저 왼수 같은 놈 누굴 닮았지? 비록 원수지만 답답할 때 내뱉는 말 속에 깊은 애정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처럼 원수는 트릭을 쓰면서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이때 원수를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원수이면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부부이다. 하루는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이웃들의 신고로 허구한 날 경찰서를 들락거렸다고 했다. 이웃에 민폐를 끼쳤으니 당연하다. 이러다간 평생 원수가 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산바람 백발과 흰 수염을 기른 내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의 강의를 듣고 난 뒤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물론 부부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어쨌든 나로서는 아주 고마웠다. 지금은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나요? 아입니다. 지금도 만날 싸우지에. 하지만 옛날처럼 무식하게 싸우진 않아예. 부인이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허, 두 분은 전생에 큰 빚을 서로에게 지고 있는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눈만 싸우겠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원수로 여긴다. 최고의 원수지간은 전생에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인데 현생에는 이들이 대개 부부로 만난다. 전생에 서로 빚을 졌으면 현생에는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뜯어먹고만 살려고 하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는 바람을 피워서 돈을 못 벌어서 사업에 실패해서라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성격 차이가 가장 크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부부는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부부가 서로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 아니면 평생 상전처럼 모시는 것일까? 이렇게 다 해줘도 전생에 서로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한다.
사람들은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먼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빚을 제대로 탕감하는 방법이 아니다. 정확히 빚을 다 갚으려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전생에 서로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돈을 많이 벌어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게 아니라 속 썩이지 않고 서로에게 믿음을 갖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게 된다. 이쯤 되면 부부가 아니라 정말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평소에는 애를 먹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지만 결코 아니다. 부부간의 정은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가운데서 깊어지는 것이다. 지금 아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그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 마라.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부부는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소중한 사이다. 생각해보라. 자식도 자라면 부모 품을 떠나 제 갈 길을 가지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이다. 이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하는 사이가 또 어디 있으며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런데 요즘 부부들은 남편과 부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매우 가부장적인 토대 위에 남성 위주의 혈연 관계로 촌수가 짜여져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엔 1촌, 형제 자매는 2촌, 부모의 형제 자매와 나 사이는 3촌, 형제 자매 사이에 난 자식끼리는 4촌이다.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므로 무촌이다. 그래서 부부는 돌아서면 남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식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다. 그런데 살아온 환경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니 처음에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로 맞추면서 살다 보면 마음이 맞아서 저절로 부창부수가 된다. 부창부수는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부인이 따라 부른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부인도 따라서 함을 가리킨다. 화합이 잘 되는 부부로서 뜻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부는 가리킨다. 이런 가정은 뭘 해도 잘 된다. 그러므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용과 신뢰다. 신용은 은행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부부 사이에 신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나중에는 남편이 따로 부인이 따로 놀게 되면 자식들까지도 따로 놀게 되어 결국 콩가루 집안이 되기 쉽다. 심지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부인이 반대부터 한다. 또 지랄하네. 그만큼 말아먹었으면 됐지 또 뭘.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해요. 이쯤 되면 부부가 아니다. 그동안 내가 상담해본 결과 의외로 이런 부부들이 무척 많았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기 쉽고 인성도 바르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부창부수의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화합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바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바른 인성이 갖춰지고 장래도 밝다. 그리고 평소 상대방에게 신용을 쌓아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쉽게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신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다. 때문에 부부간의 신용은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신용이 사라지면 육체적인 사랑도 멀어진다. 부부지간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의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책 없이 한쪽에서 막 나가게 되면 결국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에게 진 전생의 업을 소멸해야 하는데 전생의 진 빚은 고사하고 갚을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지금이라도 서로에게 신용과 신뢰를 쌓아라. 부부간에도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의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이다. 특히 부부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녀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가? 오늘날 우리의 이혼율은 세계 3위라고 한다. 주된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과 불륜, 시댁 식구와의 갈등, 경제적인 이유라고 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정폭력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에 의한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법은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하루는 한 중년 부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온 적이 있다. 선생님, 저는 거의 매일 남편과 싸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뭐죠? 이유를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남편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 탓도 있지만 남편은 성격이 매우 급해서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잘 냅니다. 아이의 교육에도 안 좋아서 제가 먼저 지쳐서 사과합니다. 원인은 남편에게도 있는데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도 없는데 아이가 볼까봐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부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과는 그저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남편의 길을 더 세워주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남편은 정말 자신이 잘한 줄 알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부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약점이 잡혀서 화내는 버릇을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화내는 버릇을 정당하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나중에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죠. 그러므로 잘못한 일이 없으면 절대로 사과하지 마세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도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폭행을 하면 먼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남편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과는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해야지 잘못도 없는데 단순히 아이를 위해서 사과하는 건 결코 안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사과하는 부인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었다. 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성격이 급하고 왈가닥인데 반해 남편의 성격은 온순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다가 전화도 하지 않고 좀 늦게 귀가했죠. 부인은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부인은 볼펜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버럭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각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남편이 자기의 심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부인은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시댁에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용돈을 아껴 쓰겠다고 심지어 술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때마다 각서를 쓰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합니다. 부인은 닥달하면 이런 방구도 없이 각서를 쓰는 남편이 행동이 재밌었는지 자꾸 각서를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혼의 재미는 사라지고 각서를 쓰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재미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부인의 서랍에는 남편이 쓴 각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지간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서 술로 때우는 일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결국 부인이 대신 일을 시작하고 서로에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옛 남자친구와 외도까지 저질렀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인은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적반하장으로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을 깬 사람은 부인인데도 법원은 이혼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부인에게 써준 각서가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각서 중에 써준 언어폭력이었습니다. 백수 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부인은 사사건건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욕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다시는 언어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둘에게 서로 모두 잘못이 있는데도 법원은 오직 남편의 언어폭력만을 문제 삼아서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사과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인이 각서를 요구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한쪽은 각서를 써주고 한쪽은 증거가 없으니 당연합니다. 부인에게 써준 각서가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이죠. 부부간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믿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진짜 좋은 부부가 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중년 여성이 상담 요청을 했다. 남편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큰 사고를 친다는 내용이었다. 불의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남의 심신에 상처를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의미한다. 남편은 직장 상사가 도리어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거나 어떤 때는 조금만 일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신이 경솔했다고 반성을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은 지혜의 질량에 따른 자기만의 에너지를 각자가 가지고 있다. 지혜의 질량이란 지식과 지성으로 축적된 지혜의 무게이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교육과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읽고 배우고 깊이 사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타인이 행한 불의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남편이 화를 내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질량이 낮아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불의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마땅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불의를 목격하게 되면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주위 환경을 고려한 뒤 이를 깊이 관찰한 후 심사숙고 끝에 행동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불의에 저항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입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중에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상대방보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눈부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성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인과 법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와도 상통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의 에너지 질량이 만약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편을 들게 되면 나에게도 그 질량이 은연중에 옮겨와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불의에 동조함으로써 나중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질량이 모조리 나에게 와서 그가 0이 되고 내가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의 질량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므로 불의를 보고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자신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에 관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주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불의를 보고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도리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질량이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답인데 할지 몰라도 환경과 사회의 답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느낀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본 불의는 혹 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불의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깡패에게 심하게 맞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못 참아서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힘없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봐, 그냥 조용히 갈 것이지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요. 아무리 맞을 짓을 해도 사람을 길거리에서 때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주먹이 날아와서 한 대 얻어맞았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 요즘에는 남의 싸움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냥 조용히 112에 신고하면 된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깡패이고 맞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싸움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물이다. 시시비비를 모두 가려보면 희한하게도 한쪽 잘못이 70%, 또 다른 쪽 잘못이 30%가 나온다. 양쪽에 똑같은 잘못이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잘한 사람도 30%는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든지 30%의 잘못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싸움은 어느 쪽을 잘못으로 인해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다. 하지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그 책임은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지게 된다. 때문에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더 큰 폭력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그걸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싸움이 끝나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만약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인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각 70%와 30%다. 또한 부부싸움도 한쪽에서 사과해야만 끝난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부부라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부부가 법원까지 간다면 그 길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도둑일까? 피해자일까? 도둑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답답하다. 아이고, 내가 왜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출을 했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다. 도둑 맞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원망스럽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30%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 도둑 맞고 나서 도둑을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중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도둑 맞은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도둑이 주장해 있는 것은 잠시 도둑질을 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사기친 사람과 사기당한 사람 중 누가 더 답답할까? 답이 딱 나온다. 당한 사람이다. 사기당할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기꾼이 찾아온 것이다.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기꾼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꾸 사기친 사람만 욕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그저 신나게 한 건 했을 뿐이다.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은 언제 답답할까? 안 잡히면 좋은데 잡혀서 감옥에 가면 답답해진다. 사기치려면 경찰에 안 잡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사기를 잘 쳐서 미꾸라지처럼 벙망을 빠져나가면 행복하겠지만 완전 범죄란 없다.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이것이 대자연의 진리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을 두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욕심 많은 사람이 득실거리는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무조건 불의를 보고 상대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